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도와 충북, 경북 북부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개인이나 나라나 걱정이 참 많습니다. 현재 제도가 유지되면 30년쯤 후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몇 가지 연금 개혁안이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 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 반도체 보조금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미국으로부터 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하죠.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고요. 주간 증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월 하면 이제 주주총회 달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총 많이 열립니다. 네, 일단 이번 주부터 슈퍼 주총이라고 해서 이제 주총들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3월 셋째 주죠. 이번 주에는 상장법인 2,600개사 중에서 426개사가 정기 주총을 진행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름값이 좀 있고 이슈를 많이 몰고 다니는 굵직한 그런 상장사들의 주총이 줄줄이 열리는데요. 일단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 1위죠. 삼성전자가 이제 오는 20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주주총회를 열고요. 그 밖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신세계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번 주에 주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저 PBR주로 분류가 되는 금융지주사들도 주주총회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배당주로 분류되는 통신 3사도 이번 주에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주주총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감기 드셨군요. 네, 약간 아유. 네, 죄송합니다. 끝자락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씀하시느라고. 자, 올해 주총의 관전 포인트 하면 일단 주주환원, 기업가치 제고 등에 쏠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지난달에 발표를 했고 이제 상반기를 목표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리 빨리 움직이는 상장사들도 있지만 연초부터 이제 국내 시장에서 투심의 성향도 이것 때문에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기업 밸류가 낮은 저 PBR주나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상장사에 투심이 몰리면서 또 하나의 테마 섹터를 또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보면 상장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기업 가치를 높이거나 이런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장사들이 이미 주총 전부터 각종 주주환원책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상장사 21곳이 3조 원 이상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규모가 1년 전과 비교하면 8배가 많은 규모고요. 네. 또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는 주식 액면 분할 이걸 결정한 상장사도 올해 들어서 12곳이나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런 변화의 바람을 타고 주주들의 행동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래서 주총에서 공식 제안으로 올리기 위한 주주 제안 이런 것도 좀 확대되는 추세고요. 이에 따라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입김도 거세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지난주 열렸던 삼성물산 주총에서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 자사주 매입 확대 또 보통주에 대한 그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두 개 다 부결에 그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고 결국에는 그
삼성물산으로도 이기긴 했지만 좀 네. 뒷맛이 개운치 않은 그런 상황을 남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 열릴 주총들의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 20일 열리는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새로운 사회이사가 선임될 예정인데요. 네. 금융관료 출신의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과 또 로봇 분야 석학으로 알려진 그 조혜경 한성대 교수가 선임될 예정입니다. 네. 예, 약간 물을 좀 드시고 아유, 죄송합니다. 사실 이 감기 들면 참 힘들어요 방송이. 네. 근데 또 생방을 안 하실 수도 없으니까 네, 청취자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죄송하고요.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신 전 위원장의 선임 배경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와요. 네. 이게 21대 국회 때 이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게 있는데 보험회사가 계열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그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3%로 제한을 하거든요. 네. 자산의 3%로. 근데 이걸 환산 기준을 공정가액이 아닌 그 시가로 바꾸자. 아. 그러니까 취득 원가가 아닌 이제 시가로 바꾸자라는 게 이제 주요 법안 내용이에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삼성전자 지분 상당수를 처분해야 되겠네요. 처분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가 크게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네. 신 전 위원장이 이런 대정부, 대국회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금융지주사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환원 강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건 그 깜깜이 배당이라고 해서 우리 기존의 제도로는 그 배당을 받을 자격이 먼저 확정이 되고 나중에 배당금을 알 수 있게 그랬죠. 됐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바꾸라고 정부에서 권고를 했고 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면서 아마 이번 주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게 되는 정관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게 선 될 배당액 거고요. 확정, 후 대표적인 게 배당 이제 기준. 통신주들. 네. 네, 먼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홍콩 ELS와 관련해서 은행들이 선제적 배상에 나설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늘 은행장들 만났다고요? 네, 이 원장이 오늘 오후 6시에 만나는군요, 저녁에. 네, 오후 6시에 만납니다. 네. 그래서 은행연합회 이사회와 이제 정례회의 겸 비공개 만찬을 갖습니다. 금감원의 홍콩 ELS 분쟁 조정 기준안이 나온 이후에 일주일 만에 열리는 자리인 만큼 아마도 이제 홍콩 ELS 자율 배상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회동이 눈길을 좀 끄는 것은 이번 주에 4대 은행들이 잇따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네. 되면 이사회에 아마도 이 홍콩 ELS 분쟁 조정 기준안이 처음으로 보고가 될 되겠네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현재 이 ELS과 관련해서 피해자들과 분쟁 조정 절차나 아니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은행들이 좀 먼저 자율적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오늘 회동에서 이 원장과 은행장들이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이 되고요. 현재 은행권에서는 배임 이슈 등으로 선제적 배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배상 의사를 밝히는 은행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홍콩 ELS 피해자들은 지금 여전히 그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인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은행 본사 앞에서 뭐 세 번째 집회도 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은행들이 불안전 판매를 했기 때문에 손실 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회동이 열리는 그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앞에서요. 네. 잠시 후 이제 오후 5시부터 또 역시 계약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네. 아, 과일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비자 물가 자극하고 있는데 또 외식 물가 상승세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통계청 국가 그 통계 포털에 따르면요. 지난달 외식 물가가 1년 전보다 3.8%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이 3.1%였죠. 그러니까 웃도른 거죠. 외식 물가 상승률의 추세를 보면 2022년 9월에 9%로 정점을 찍은 후에 서서히 안정세를 찾고 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률 전체를 웃돌면서 33개월째 현재 넘어서고 있고요. 또 하나 눈길을 가는 것은 지난달에는 이제 외식 물가를 구성하는 품목 39개 품목이 있는데 모두 네.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햄버거, 김밥, 냉면, 치킨, 맥주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 이런 외식 물가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전체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는 1%대로 둔화되긴 했어요. 하지만 일부 품목은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결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정부와 소비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식품 기업들에게 가격 인하를 촉구를 하고 있어요. 네. 업체들은 한 번 올린 소비자 가격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네. 또 원재료 가격 하락을 고려해서 제품 가격을 낮춰야 한다. 이런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5분입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 3월 27일 수요일에는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이 두 가지 안으로 압축했습니다. 다음 달에 시민 대표단 토론회 등을 열고서 이제 입법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자, 두 가지 개혁안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연금 개혁에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금 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공론화위원회에서 마련한 두 가지 방안 계속 뉴스 나오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먼저 일단 네.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뭔가 풍기는 뉘앙스가 없으세요? 공론화. 네, 공론화. 시키겠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제도가 국가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여기서 못하겠으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자라고 네. 지금 공론화 해가지고 점점 이게 사공이 많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아서 그래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두 가지 안으로 점점 압축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일안은 더 내고 더 받자. 네. 이게 지금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에 불만이 많으니까 그래 보험료는 더 내더라도 받는 금액도 더 늘려줄게. 이게 지금 일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자. 네. 받는 금액은 그대로 하고 대신에 내는 건 더 내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1안과 2안이 있긴 한데 사실 뭐 돈이 많으면 훨씬 더 많이 주면 좋겠죠. 이러다 보니까 각각 지금 현재 그 갑론을박이 있고요. 현재 이러다 보니까 1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13%로 올리자라는 의견입니다. 현행 9%에서 9에서 13% 올리고 대신에 많이 올리니까 받는 금액도 늘리자라고 해서 현행 소득 대체율을 지금 현재 42% 구간을 지나고 있거든요. 이걸 50%로 다시 올려서 더 받는 금액을 늘리자라는 것이고 네. 이 안은 보험료를 12%로 조금만 늘리고 대신에 소득 대체율도 그대로 두자. 그래서 네. 조금 덜 받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좀 줄이자라는 이 두 가지 안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이 60세거든요. 네. 이거를 65세 연금 개시하는데 5년간의 공백이 있다. 네. 그 5년간도 더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년 더 연장하자. 이런 얘기도 60세 나오고 미만에서 있습니다. 65세 미만으로. 그렇죠. 5년 더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보험료율이라든가 소득 대체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네. 그러니까 보험료율은 결국 내는 돈인 거고 네. 소득 대체율은 받는 급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게 쉬운 건데요. 네. 소득 대체율을 용어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소득을 대체하는 겁니다. 네. 내가 납입할 때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다고 신고해서 네. 100만 원의 9%인 9만 원을 꾸준하게 냈을 때
나중에 내가 받는 연금이 100만 원 벌었다는 신고한 사람에게 만약에 4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소득의 100만 원 소득의 40% 대체하는 거잖아요. 네. 이때 소득 대체율을 40%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현재 국민연금 제도상에 보면 현재 42%의 소득 대체율 구간을 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앞으로 올리자면 50%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인데 네. 사실 이 소득 대체율에 보시면 이 소득 대체율 40% 50%를 달성하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40년이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가 아직 40년이 안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0년 가입하신 분들은 안 계시고 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가입해야지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1988년에 처음 도입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36년 40년이 되지 않죠.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40년 막 채워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 지금 현재 네. 받으시는 분들의 소득 대체율은 약 2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네. 네. 내가 100만 원 받은 사람들에게 한 22%밖에 대체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처음에 도입될 때는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높았던 건데 이게 두 번 정도 그렇죠. 연금 개혁을 하면서 네. 지금의 42% 구간 지나게끔 이제 된 거죠, 네. 대표님. 그런데 네. 일단 말씀하신 게 개혁안이 예. 더 내고 더 받는 이안과 네. 더 내고 뭐 그대로 받는 이안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연금 예상 고갈 시점을 지금 현행으로 따지면 55년. 55년인데 네. 1안과 2안을 하게 되면 각각 어떻게 좀 연장이 되나요? 지금 뭐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면서 더 받는 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기금 고갈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1안 같은 경우에는 약 7년 정도 늦춰지는 것이고 네. 2안 같은 경우에는 8년 정도 늦춰져서 2062년, 63년 되면 네. 둘 다 기금이 고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땜질 처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거든요. 네. 지금은 개혁을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상 기금 고갈 시점은 늦춰지긴 하나 네. 언젠가는 고갈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7년, 8년 늦춰지는 게 아니라 네. 뭐 몇십 년 늦춰진다. 좀 뭔가 좀 마음이 푸근해지게 늦춰지게 하려면 네. 지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보험료를- 확 높여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15%, 18%까지 올린다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90년까지 늦출 수 있는 것이지만 네. 지금 이 정도의 개혁안 가지고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땜질 처방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1안, 2안 다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실제로 1안하고 2안을 보시더라도 1안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물론 내는 것도 더 내고 받는 것도 더 받으면 되게 좋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 보면 받을 사람은 더 많아지고 네.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1안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수지가 역전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받는 것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네. 받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네. 아무리 보험료를 13, 14% 올려놔 봐야 뭐 숫자가 높으면 뭐합니까? 내는 사람이 없는데 네. 이런 문제를 보기에 1안, 2안 둘 다 어쨌든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금 고갈을 조금 늦추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이러니 젊은 세대 걱정이 잦아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내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현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네네. 근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공적연금의 운영 방식을 보시면 크게 적립식과 부과식으로 나뉩니다. 네, 적립식이라는 건 내가 낸 돈을 쌓아서 그 낸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는 것이 적립식이고요. 네. 부과식은 그 해에 필요한 연금을 그 해 걷어서 주는 겁니다. 오, 음. 괜찮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원래 부과식이 맞죠. 다른 나라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를 보시면 일단 처음에 적립식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사회 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들은 대부분 다 부과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연금이 잘 돼 있다는 뭐 서유럽이라든가 네, 북유럽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데는 다 부과식을 많이 합니까? 네, 부과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본인이 내긴 내지만 네. 그거로 내는 돈과 받는 돈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연금에 대한 걸 책임져 주는 약간의 재정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부과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부분 적립식이라 그래서 네. 내가 내면서 또 나중에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인구 구조에 문제가 없다면 네.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비슷한 구조로 계속 세월이 흘러간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구조가 되잖아요. 네. 뭐 적립식이라고 하게 되면 상관없습니다. 네. 어차피 내가 낸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많이 냈으면 많이 받는 것이고 적게 냈으면 적게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가식이 혼합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대 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 필요한 금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주기 위해서 곳간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네. 이 곳간이라는 것이 앞으로 세대가 내야 될 돈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올해 들어가는 금액, 내년 들어가는 금액이 점점 더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곳간이 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처한 입장마다 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네, 예, 들어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의 목적이라는 게 사실 기금 그 보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고갈 문제가 심각한 게 이제 2055년에 수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고갈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이렇게 기금 고갈에 대해서 좀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뭐 아주 공포스럽게 볼 일도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심각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기금 고갈의 문제가 2055년도에 고갈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금 고갈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실 수 있어요.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기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무려 네. 지금 1,000조를 달성했거든요. 이게 GDP 얼마입니까? GDP의 거의 절반 45% 이상 되죠. 네. 그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2040년대까지 2,000조 가까이 늘어납니다. 예. 자, 그러면 거의 GDP 수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2,000조라는 금액이 국민연금 기금에 쌓여 있는데 이것이 네. 불과 15년 만에 급전직하해서 고갈되는 거예요. 급락하는군요. 그렇죠. 네. 서서히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15년 네. 만에 모든 기금이 끝나는 겁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기금이 고갈되면 결과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나오고 실제 기사에서 나온 게 뭐냐면 90년생은 국민연금 못 받는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가정하에서 네. 90년생이 2055년에 65세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연금 개시 연령이 그때가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90년생 너네들이 연금 받을 65세가 되면 기금은 없다. 어. 못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부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를 운영할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제도를 운영할 때. 그럼 좀 바뀌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바뀐다면 더 늦춰지고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네. 설령 어쨌든 뭐 좀 개혁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네. 곳간이 비어 있는 것이지 그 해에 들어오는 납입되는 연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정 부분 지급할 수 있고 또 선진국처럼 국고 지원, 국가가 재정적으로 또 지원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까지 수반된다면 뭐 지금처럼 국민연금을 낸 돈 대비 많이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리고 그것이 또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고 지원이라는 게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국고 지원을 합니까? 그럼 공적 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뭐 GDP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나라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OECD 평균의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OECD는 평균적으로 GDP 한 18% 정도를 이제 공적 연금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그런 분야 절반밖에 안 돼서. 평균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그나마 차선이라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었나. 네. 그리고 결국은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수렴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앞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고가 지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번에 개혁안을 봐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되고 있는 거죠. 만에 하나 기금이 아까 바닥이 나더라도 부가식으로 전환해서 연금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그렇죠. 이제 말씀이신 내는 사람은 적게 내니까 거죠. 국가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개혁 방안을 두고 지금 재정 안정론과 보장성 강화론이 항상 팽팽하게 맞서지 않습니까? 네. 어떤 주장인 거예요?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장성 강화로는 더 많이 받게 해달라는 거죠. 네.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네. 더 내고 더 받자. 보장을 강화해서 연금 많이 받게 하자는 것이고요. 이안이 재정 안정론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이 안 망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렇죠.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좀 덜 받더라도 좀 받는 금액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떤 게 채택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재정 안정 쪽에 강화를 둔다면 기금 고갈은 좀 더 늦춰지겠지만 반대로 네. 연금 받는 금액은 줄어들 것이고 네.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기금 고갈은 더 빨라지겠죠. 네. 두 마리 토끼는 원래 잡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게 확 와닿던 게 아까 그 의무 가입 연령이 네.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그러니까 5년이나 더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 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일찍 직장에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년까지 네. 채워도 법적 정년이 60이면 네, 사실 국민연금이 좋다면 네. 더 내고 싶겠죠. 왜냐면 개인이 사적연금처럼. 맞습니다. 네. 사적연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구조라면 더 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 구조는 사적연금보다 좋습니다. 네. 낸 돈 대비 훨씬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쭉 상담하다 보니까 60세 퇴직하신 분들도 연금을 63세에 개시한다. 그럼 3년간 임의 계속 가입 통해서 더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의무 가입이 60세에 끝나잖아요. 네. 그다음부터는 낼 때 직장 다닐 때는 절반을 회사가 내줬어요. 4.5%. 그렇죠. 근데 생일 딱 지나잖아요. 그다음 내가 9%를 내야 돼요. 확 늘어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뭔가 더 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도 결국은 이제 더 연금을 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걸 65세로 연장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선 이렇게 더 낼 수 있는 게 없으니 정년도 연장해달라. 그렇죠. 같이 가자. 그렇죠. 그럼 네. 좋잖아요. 어차피 더 일하면서 그 회사가 반 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게 경영계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이 되냐. 사실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내줘야 되잖아요. 네. 60세 생일이 딱 지나는 순간 더 이상 안 내줘도 되거든요. 네. 그죠? 근데 이거를 65세까지 내줘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보험료율이 지금 9%인데 이게 12, 13까지 올라간다면 경영계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이게 서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런 이제 상황에서 지금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아예 새로운 국민연금 분리안을 내놨잖아요. 이제 네네. 이게 아주 궁금해요. 아, 아까 네. 1안, 2안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게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지금의 기존의 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연금은 현재까지 약속한 대로 지켜주는 걸로 하고 끝내자. 더 이상 여기 납입하지 말고. 네. 그리고 만약에 내일부터 개혁이 된다면 내일부터 납입하는 연금은 신연금으로 가자. 아, 그럼 저도 오늘까지는 구연금으로 그쵸. 보험료를 9% 중에서 직장 내고. 다니까 4.5% 내고 어. 거기까지 가입한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받을 금액에 기존의 대해서는 소득대체율을 그렇죠. 하고 네. 근데 내일부터 바뀌면 그때부터는 신연금으로 가는데 네. 신연금은 기대 수익비 1이 보장되는 연금으로 가자. 이게 무슨 완전 말이에요? 적립식. 기대 내가- 수익비 1위. 기대 수익비 1이 뭐냐면 내가 낸 돈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그대로 받게 한다는 겁니다. 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아.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 모두가 낸 돈과 수익을 공통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네. 누가 덜 받고 누가 더 받고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아까 같은 90년생 같은 경우 이제 불만이 좀 줄어들 그렇죠. 거라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네. 일단 그런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냥 내가 개인연금 들지. 뭐하러 시장에 있는 국민연금이야. 사적연금 들면 되지. 그러니까요. 네. 그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못할 그죠? 수도 있지만 잘할 네, 확률도 네. 여전히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KDI 연구 발표에 의하면 네. 결국은 개인이 불입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큰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좋았다. 네. 그다음에 이 신연금의 일정 부분 공적 연금의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해서 네, 네. 조금 소득이 적은 층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한다면 네. 공적 제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좋다. 그러면 신연금이 그렇게 가면 되는데 어차피 구연금 네. 어제까지 낸 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누군가는 책임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재정 부족분이 발생한다. 아, 어느 정도 이게 올해 만약에 감안해봤을 때 대략 한 609조 원 정도의 재정 부족분이 당장 발생한다는 개혁하게 되면 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국가의 재정이 지원이 필요하다면 네. 만약에 이렇게 구연금으로 그냥 지원해 버리고 네. 그리고 신연금으로 깨끗하게 가버리면 네. 서로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고 네.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기존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네. 후세대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겁니다. 네. 전가하는 것이죠. 예. 하지만 이 구연금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국고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네. 지금 세대도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 그래서 약간 세대 간의 협력성의 문제를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KDI에서 신연금 제도를 내놓고 있죠. 네. 그래서 아까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그 두 가지 개혁안 중에 그럼 하나로 최종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절차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워크숍을 거치고 있고요. 앞으로 4차례 정도 더 공론화위원회를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4차례. 네, 여기 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얘기고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지금 21대 임기가 국회 임기가 5월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연금 개혁안을 확정한다. 가능할까요? 지금 선거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네. 뭐 선거 이후 바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가능한 빨리 되는 것이 어떤 방향이든 국민연금 기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번에는 꼭 개혁을 해주시기를 당부해 봅니다. 글쎄 아까 그 뭐 신연금 도입되더라도 우리가 그럼 개인으로 사적연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공적연금의 중요성은 정말 아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개혁하면 좋을지 좀 평소에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KDI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강제 저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공적연금 사실 공무원연금도 지금 연금을 굉장히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의무적으로 낸 내용이고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연금을 개인의 선택으로 놔둔 나라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국가가 강제해서 노후를 준비하도록 해야 이것이 노후의 일정 수준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연금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연금에 대해 불신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어쨌든 나이가 들면 우리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금이다. 네. 그리고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개혁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공적 연금 납입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내 노후를 지키는 방법이다. 유럽은 99.7%가 가입해 있고 그럼요. 소득 대체율도 굉장히 높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좀 풍요롭고 안전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개혁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6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확인하고 계셨습니까? 이거 진동을 좀 없애려고. 네, 저는 시황 좀 더 자세히 보시는 줄 알았어요. 자, 지난주 미국 증시 흐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고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도 좀 먼저 간단히 알려주세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잘 나가다가 좀 제동이 좀 걸렸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모양새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좀 흔들리는 게 미국의 그 물가가 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는데 이게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국제유가 오르면서 에너지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근데 미국 경기는 또 단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원래 3번 정도 인하는 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이제 2번만 인하하는 거 아닐까? 네. 이렇게 이제 또 인하 기대감이 쏙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기술주들한테는 좀 부담이 됐고 그동안 사실 이제 반도체나 AI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들도 여기서 모멘텀이 크진 않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이미 실적 발표가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좀 인하보다는 조금 약간 이제 3번이 아니라 2번 정도로 후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부담감들이 일단 미국 증시에 약간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은 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추세가 무너졌다 이런 것보다도 네. 쉬어가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밤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뚜렷한 뭐 이유는 없었지만 급락을 했거든요. 그랬죠. 2,700 넘었다가 좀 그렇게 많이 네. 빠졌는지요. 근데 오늘은 네. 또 다행히 일단 좀 절반 정도는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코스피가 2,685포인트 0.71% 올랐고요. 코스닥은 894포인트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1.59%나 좀 급등을 했는데 네. 오늘 무엇보다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흔들렸는데도 한국이 지금 나 혼자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고 한국을 이끄는 이제 업종이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바이오, 네. 배터리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세 개 업종이 모두 다 고르게 오늘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았고 삼성 SDI 같은 배터리도 좀 좋았고요. 또 거기에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좀 견조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일단 조금 이제 미국 증시 때문에 위가 약간은 좀 막혀 있긴 하지만
종목 장세도 잘 되고 있고 또 특히 한국의 주력 기업들의 주가라든가 실적들이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 분위기는 뭐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 엔비디아 그 GPU 기술 컨퍼런스가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서 열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제 이게 이제 보통 GPU 이게 약자잖아요. GPU 그 테크놀로지 네. 예,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젠슨왕 CEO가 첫날 바로 이제 기조연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새 모든 관심이 다 엔비디아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질문이 많을 텐데 새로운 제품도 출시가 또 임박을 했고 과연 지난 실적 발표 때처럼 여전히 성장을 의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AI 수요가 많은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가장 또 많이 질문받을 게 요즘에 그거거든요. 얼마 전에 저커버그도 왔었고 그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예. 네. 지금 이제 GPU 시대가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걸 쓰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근데 엔비디아 거만 쓰게 되면 이게 그 빅테크 입장에서는 같은 반도체 쓰니까 뭔가 좀 차별화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네가 만들고 싶은 거죠. 엔비디아 걸 대신할 수 있는. 네.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선 그건 되게 또 불편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거를 이제 안 쓴다는 얘기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생태계가 이미 갖춰져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젠슨왕도 고민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질문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는 걸 또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의 시총 상위 기업이니까 네. 거기서 만약에 실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 예상보다 더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위든 아래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나스닥이 또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음. 일단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직 공개된 건 없지만 좀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벌써부터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오히려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도 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때 보니까 뭐 $1,20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올리는 것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게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게 이미 계속 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새롭진 않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지금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볼게요.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이게 그 얼마죠? 8조라고 하는데 네. 이게 예상보다 꽤 많은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래 당초 예상치보다 좀 3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많이 줄 줄은 이렇게 예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좀 8조 원 가까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한테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주는 거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아시겠지만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만들 제조업이 제대로 좀 갖춰지지 않은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네. 장비나 이런 건 잘하는데 설계 같은 거 그래서 이제 TSMC도 그렇고 삼성에 SOS를 친 거죠. 이제 반도체 공장 지어라 보조금 줄 네, 테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준 건 결국에 삼성전자가 TSMC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TSMC 의존도를 좀 낮추고 싶은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번에 뭐 김정호 교수란 분도 이제 반도체 전문가신데 이분이 카이스트 교수시죠? 네. 근데 이분이 좀 인터뷰한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했냐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메모리와 패키징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TSMC가 없으면요. 네. 그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 회사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독점이거든요. 근데 TSMC는 아시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미국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걸 또 만들어 주면 이원할 수가 있잖아요. 네.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한테 좀 파격적으로 보조금을 좀 지원을 하면서 미국의 공장을 더 지을 수 있는 유인을 만들고 그 삼성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미국에 이렇게 공장을 또 짓게 되면 미국 회사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기가 되게 용이하거든요. 네, 당연히 네. 아마 그런 목적 아닌가. 그래서 좀 서로한테 윈윈이 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관건은 삼성이 어쨌든 TSMC만큼 기술력을 좀 발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네. 좀 숙제 남아있지만 삼성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이고 큰 규모의 투자를 내놓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아시겠죠. 인건비도 그렇고 각종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조금 안 받고 설비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순간 보조금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미국에 들어가서 그 비용 문제를 떠나서라도 메타나 애플이라든가 네. 많은 고객사들 있잖아요. 엔비디아. 네, 네. 이걸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조금 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이 쏘아올린 그 반도체 보조금 경쟁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네. 나라별 보조금 현황 잠깐만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미국이 지금 그 반도체 칩스법이라고 이거 만들어서 $527억
기업에 지원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네. 일본도 지금 보조금 경쟁하고 있는데 일단 18조 원 정도의 1차 지원금에다가 거기다 추가로 지원금까지 걸어가지고 반도체 생산 늘리겠다. 그래서 TSMC가 이미 거기에 공장을 지어놨고 네, 네. 거기다 유럽이 좀 반도체 하면 조금 이제 거긴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2030년까지 EU도 네. 62조 원을 투자하기로 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여기에 또 인도까지 가세를 해요. 인도도 여기에 공장 지으면 13조 원 반도체 보조금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그쪽에 아마 그 이제 공장을 좀 지을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대만도 지금 마찬가지고 근데 아쉬운 거는 한국은 세액 공제를 해줘요. 세액 공제 좀 늘려주기로 했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 8에서 15%로 이제 그 작년 3월에 K-칩스법이 통과가 된 건 좋은데 네. 한국은 보조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이제 반도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 AI 시대에. 근데 한국은 아직 좀 보조금 논의조차 없다는 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 아닌가 이렇게 좀 그래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을까요? 일단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 반도체 업황도 지금 괜찮고요. 얼마 전에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증권사에서 3조 원이었어요. 원래 1분기에. 근데 이거를 무려 5.5조 원으로 올려버렸어요. 아, 굉장히 네. 잘 나올 것 같다. 그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반도체 가격이 좀 오르는데 실적 추정치도 좀 올라간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이번만 좋은 게 아니라 내년까지는 반도체 그 업황 전체가 좀 괜찮을 거라는 이제 전망들이 계속 우세해지고 있고 거기에 삼성전자도 HBM이라는 AI 반도체도 하고 있고 네. TSMC가 하는 그 엔비디아의 그 칩도 삼성이 사실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다 네.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패키징 능력까지 좀 갖고 있어서 긍정적인데, 근데 많은 주주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근데 왜 안 가냐 주가. 그러니까 저도 좀 사실 보면서 되게 답답한 게요. 뉴스는 다 좋아요. 왜 그런 거 저도 좀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 시장의 생각은 네. 파운드리가 좋으면 TSMC 사자. 아, 1등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HBM이라는 메모리가 고대역폭 메모리. 그거 네. 좋으면 하이닉스를 하지 왜 삼성전자를 하냐. 1등인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봐야 그러다 돼요? 보니까 이제 계속 왕따 당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결국엔 이제 삼성전자가 그거는 극복하려면 수주를 따내야 되거든요. 엔비디아나. 근데 이제 확실히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자꾸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의 샘플 테스트도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나 저는 좀 그래서 시간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네. 그 지난주에 조선주 급등했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수익선이 개선될 거란 전망에 슈퍼 사이클까지 뭐 기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원래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도 신조선가가 나왔는데 이게 새롭게 선박을 수주할 때 이제 받는 그 수주 단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걸 나타낸 건데 이게 183까지 올라서 2008년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업황이 좋고 배를 만드는 업체들은 몇 개가 없어요. 사실 꽤 많지 않은데 수주가 워낙 해운사들이 발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조선주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 거는 미국이 중국 조선업 규제할 거다라는 이제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네, 네. 이게 아마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반도체 중국 규제하죠. 배터리도 지금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죠. 바이오도 얼마 전에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미국에서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는데 이번엔 조선까지 규제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요. 미국 무역 대표부에 전 및 철강 노조 같은 이제 5개 노동조합이 네. 무역법 제301조로 이제 거론하면서 이게 중국이 좀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너무 조선업체에 과도하게 지원을 하니까 미국 내 30개 이제 배 만드는 이런 뭐 건조하는 이런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데 7만 명이 고용이 돼 있거든요. 네. 피해 보고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진짜로 미국이 조선까지 규제를 할 거냐? 이거는 아직은 좀 그렇게 의문부호인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점유율이 너무 높아요. 사실 52%인데 미국은 그 조선 선박 건조량 기준으로 점유율이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예, 옛날에는 사실 그 미국이 잘했는데 그 후로 이제 군함 빼고는 대부분 상선은 네. 좀 많이 이제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네.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미중 간의 좀 갈등에 있어서 어쨌든 중국과 좀 유화적인 것보다는 대결 국면인데 거기에 이 표업기도 좀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계속 이런 대결 구도를 이 조선까지 좀 집어넣어가지고 네. 이런 노동자들의 의견을 받아주면 어쨌든 또 표에 또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산 선박에 대한 제재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금 네, 노조에서 노동자, 예, 지금 한 청원서를 무역대표부에 낸 건데 거기에 대해서 며칠 아직은 안에 답을 예.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떤 포지션인지 나오진 않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 자체는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국한테는 긍정적인 게 중국과 한국이 치열하게 대결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일단 시장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박 가격도 좀 오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업황이 좋은데 네. 이것도 아까 삼성전자랑 비슷했어요. 조선주가 업황 좋다는 얘기는 한참 나왔는데 안 가요. 네. 그러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연일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선박 발주량도 꾸준히 늘고 있죠. 예, 발주량도 늘고 네. 그다음에 뭐 이게 왜냐하면 뭐 LNG도 그렇고 LPG도 그렇고 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좀 선박 발주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선박과 관련한 회사가 어디죠? 우리 한국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있잖아요. 네. HD 현대중공업이 있고 현대미포조선, 하나오션, 네. 삼성중공업 이런 네. 기업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좀 어떤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웰스파고라는 이제 투자은행에서 네, 네. 수건 던졌다. 그러니까 수건을 던졌다는 건 그거죠. 복싱에서 그러니까 기권한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좋게 표현하기 좀 어렵다. 아. 그런 좀 보고서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을 계속 낮췄잖아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기존 구매자는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대요. 왜 나는 비싸게 사는데 자꾸 낮추냐. 기분 나쁜 거죠. 네. 그리고 네. 거기다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는데 네. 자꾸 이제 가격 떨어지니까 아. 그 이미지도 손상을 보고 있고 네. 중국과 유럽에서도 판매량이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미국에서 하락하는데 아니 근데 가격을 낮췄으면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악영향을 좀 준 것 같은데 내년까지 좀 이익이 그러니까 판매량이 웰스파고에선 좀 감소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이익을 크게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네. 목표 주가를 좀 낮췄는데 거기에 또 테슬라만 지금 안 좋은 게 아니라 전기차 업체 피스커라는 회사도 네, 신생 전기차 네, 기업이요. 여기가 네. 이제 파산 신청 준비 중이라는 뉴스가 떠가지고 위기설이 그게 어떻게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밝혔거든요. 금요일 날 네. 일단 우리 아니다. 우리 위기설 아니다. 우리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다시 일단은 그날 또한 10% 이상 반등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선 불안해한 게 뭐냐면 파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작년에 사전 계약을 6만 3천 대를 했거든요. 아. 근데 실제 판매한 건 4,700대밖에 안 돼요. 아. 거기다 못 판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회사가 직접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외주를 줍니다. 네. 다른 회사가 만들어주는데 근데 그게 품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고객들 불만이 많아서 그래서 이 상태면은 좀 회생하긴 좀 또 쉽지 않은 상황이라 어쨌든 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네. 못 팔고 있다는 게 조금 부담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그 K 콘텐츠 세제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드라마 제작사들이 드라마 하나 16부작 만드는데 한 네.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보고하신 자료에 하면 그러니까 쓴 자료에 하면 200억 정도 든대요. 요새 너무 올라가가지고 옛날에는 회당 6억 원이 안 됐거든요. 네. 이 좀 약간 대작 드라마 만드는데 요새는 12억 정도 한다는 아, 거예요. 거의 회당. 두 배네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서 흥행하면 좋은데 네. 흥행이 실패할 때는 이거 드라마 제작비 건지기도 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드라마 제작비를 보존해주는 회사가 넷플릭스가 있죠. 근데 이거는 넷플릭스가 그 판권을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흥행을 해도 추가 매출 올리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을 좀 발표해가지고 펀드 조성도 하고 네. 간접적으로 세액 공제도 해주고 해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이제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 조금 이제 자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네.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는 정책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눈여겨봐야 될 증시 일정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짚어주세요. 네, 물론 이제 오늘 그 엔비디아 이제 GTC가 열리니까 그거 좀 지켜보시고요. 네. 내일 중요한 게 BOJ 일본에서 네. 금리 결정하는데 이번에 일본은행이요. 임금이 좀 많이 올라가서 인상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20일 날은 FOMC 회의가 열려서 네. 미국의 금리 결정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